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40이 된 여성입니다. 아직 미혼이고요. 이런 말 불쑥 꺼내긴 좀 그렇지만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2 때부터 동생을 책임지는 나름 가장이었어요. 동생은 저보다 2살 어린 남자아이인데도 마음이 어리고 눈물이 많아 누나인 제가 신경을 많이 써야 했죠. 그에 반면 저는 큰일을 겪기 전엔 기집애여도 어지간한 남자애들 못지않게 드세고 까불기 좋아하는 그런 천방지축이었는데요. 어려운 환경은 천방지축 아이도 철들게 하는 건지 갑작스럽게 닥쳐온 큰 시련 때문에 저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빨리 어른이 되었어요. 나 하나 책임지기 버거운 나이였지만 동생까지 있으니 현실이 무섭긴 해도 도망칠 순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나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고 잘 살 수 있었던 건 제 곁에 좋은 어른들이 함께해 주었기 때문이었는데 40이 되어서 그런 걸까요?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생각이 많아졌는데 그러다 저를 다시 살게 해준 그 고마운 분들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비록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다른 분들처럼 시댁이나 친정 이야기를 할 수 없지만 부디 제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살아왔던 조금은 잔인하고 특별했던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희 가족은 꽤 오랫동안 세 식구였어요. 아빠는 제 나이 7살, 동생 나이 5살에 심장병이 있어 투병 끝에 돌아가셨고 엄마가 홀로 저희 남매를 어렵게 키우셨어요. 사실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도 형편은 좋지 않았는데 아빠가 아프셔서 형편은 더 어려웠죠. 게다가 빚도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잠자는 시간을 빼면 늘 일을 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는 친척도 없어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늘 어린 저희들을 데리고 일을 하시곤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죠. 특히 동생이 많이 어렸기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 그러다 엄마가 도배 일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누구 엄마한테 도배를 하면 돈 좀 벌 수 있다고 소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엄마를 따라 지방도 돌며 지냈는데 운 좋게도 좋은 집주인 할머니를 만나 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즈음에는 엄마가 저희 남매를 두고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주인 할머니가 1층에 살고 저희가 2층에 세를 들어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지방에 가는 날에는 2층이 아닌 1층에서 주인 할머니의 보살핌을 받았는데 저희 남매를 참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오죽하면 제 동생은 할머니를 자기 진짜 할머니라고 생각하는지 어버이날이면 할머니 드릴 카네이션을 꼭 만들었는데 그러면 주인 할머니는 하루 종일 신이 나서 그 종이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계셨어요. 그에 반면 저는 그런 손재주도 없고 그런 표현이 낯간지러워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저 역시 마음은 동생과 같았죠. 그러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고 처음 교복을 입었을 때는 주인 할머니가 축하한다고 책가방도 사주시곤 했는데 그때 해주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원래 이런 건 할머니가 사주는 거야. 우리 성경이 이 책가방 메고 학교 열심히 다녀야 한다. 공부 잘해서 이 다음에 엄마 호강시켜줘야지. 네 엄마가 누구 때문에 저 고생을 하고 사는데? 알겠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친할머니 같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주인 할머니 집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었는데요. 그렇게 저한테 책가방 선물을 하시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주인 할머니는 부산에 있는 딸 집에 가셔야 한다고 저희와 헤어지게 되었어요. 살던 집도 팔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사를 가야만 했는데 그래서 할머니와 헤어지던 날은 눈물바다가 따로 없었죠. 특히 제 동생이 엄청 울었어요. 그래서인지 할머니도 발이 떨어지지 않아 동생을 안고
한참을 달래셨는데 할머니가 평상시에도 건강이 그다지 좋진 않으셨거든요. 수술도 두어 차례 받으시면서 병원에 계시던 날도 있었는데 더는 혼자 계시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셨는지 할머니 자식들이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함께 지내자고 성화를 부렸다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도 그게 맞다고 하셨고요. 그땐 왜 저런 말을 하지? 엄마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그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이 이쁜 것들을 앞으로 못 봐서 어쩌노. 선재랑 성경이 할미 없어도 잘 지내야 한다. 엄마 말씀 잘 듣고 속 썩이지 말고 건강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그래야 멋진 어른이 돼서 우리 다시 만나지. 특히 우리 선재 그만 울고 씩씩하게 지내야 해. 누굴 닮아 저리 마음이 어릴까. 내가 아주 우리 선재가 눈에 밟혀서 발이 떨어지지 않네. 성경이 엄마, 내가 이렇게 집을 팔게 돼서 미안해. 나 때문에 갑자기 이사갈 집 구하느라 힘들었지? 우리 애들이 괜히 성화를 부려서 집까지 팔고. 아니에요. 지금까지도 어르신 도움 많이 받았는걸요. 저 어르신 아니었으면 애들이랑 이만큼도 못 살았어요. 다 어르신 덕이에요. 감사합니다. 가셔서 치료 잘 받으시고 꼭 건강하세요. 그리고 이건 얼마 되지 않는데 그동안 감사해서 제가 좀 준비했어요. 아유, 뭘 이런 걸 챙겨. 돈 나갈 때도 많을 텐데. 됐어. 도로 넣어도. 내가 이 돈을 미안해서 어떻게 받나. 그럴 돈 있으면 애들 옷이라도 한 벌씩 사서 입혀. 애들 금방 크는데 돈 나갈 때가 한두 군데야. 나는 필요 없어. 이 집 팔았잖아. 나 가진 거 돈밖에 없는 노인네야. 그래도요. 제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저 월세 못 내고 힘들 때 기다려주시고 저희 애들도 저 없을 때 많이 봐주셨는데 제대로 된 인사도 못 드렸으니까요. 이건 그냥 제 마음이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어르신은 저한테 돌아가신 저희 엄마 같으신 분이세요. 제가 처음으로 챙겨드리는 용돈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아니, 형편도 어려우면서 이러면 내가 더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데. 제가 애들 잘 키워서 나중에 어르신 뵈러 꼭 갈게요. 그러니까 꼭 쾌차하시고 오래 사셔야 해요. 그치 얘들아? 인사드려야지.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꼭 건강하셔야 해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래 성경아, 할미도 고맙다. 할머니, 저 의사 선생님 돼서 할머니 아픈 거 다 고쳐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저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선재를 할미가 어떻게 있나? 아휴, 이쁜 것들. 할미가 꼭 오래 살아야겠다. 그래야 이 이쁜 것들 다시 만나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성경이 엄마도 몸 조심하고 애들 잘 키워. 아빠 없이 애들 둘이나 키운다는 게 쉽지 않은데 성경이 엄마는 참 대단해. 아유, 뭘요. 닥치면 다 하는 거죠. 애들이 있어서 제가 사는 거죠. 어르신, 늦었어요. 아까부터 아드님이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데 이제 가보셔야죠. 내가 발이 안 떨어져서 그래. 이렇게 헤어지면 또 언제 보나 싶으니까. 그래도 가긴 해야겠지? 우리 강아지들 잘 지내라.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가서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하셔야 해요. 그래, 그래. 우리 꼭 다시 만나자. 주인 할머니는 아쉬운 얼굴을 하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저희와 이별을 하셨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제 동생은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눈물바람이었는데 엄마도 마음이 울적한지 저 몰래 눈물을 감추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헤어진 할머니는 2년 만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고 저희는 얼마를 따라 할머니 장례식에 가게 되었는데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는 어린 마음에도 너무 슬펐죠. 처음으로 가족 같은 따뜻한 분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되었으니 가족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저에게 일어날 비극을 짐작조차 할 수 없었는데 제가 고2, 동생이 중3이 된 어느 가을날 거짓말 같은 소식이 제 인생을 흔들었어요. 저희 엄마가 고층에서 떨어진 무언가에 머리를 맞아 병원에 실려갔다고 학교로 연락이 왔는데 많이 위독하시다고 선생님이 저더러 동생 챙겨서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 동생은 그때 바로 옆 건물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선생님들도 저희 남매의 사정을 모두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한 선생님이 차로 저희 남매를 데리고 병원으로 같이 가주셨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출혈이 너무 심해 손도 제대로 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왜 그렇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던지 갑자기 멍해지는 것만 같았는데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니 제 몸의 모든 감각이 둔해지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나 보니 제가 쓰러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생 보는데 동생 얼굴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던 건지 눈두덩이가 양쪽 다 벌게서 퉁퉁 부어서는 깨어난 저를 보자마자 자기는 누나도 잘못 들은 줄 알고 무서웠다며 아이처럼 엉엉 우는데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없이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동생을 저 혼자 어떻게 책임져야 할까 무섭고 막막해서 저도 동생처럼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동생이 저렇게 울고 있으니 저까지 울 수가 없었어요. 누나, 괜찮아? 뭐야, 누나까지 쓰러지면 어떡해. 나 무서웠단 말이야. 나 혼자 어떡하라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누나 정말 미워. 선재야, 미안해. 근데 엄마는 정말 우리 엄마 못 깨어나는 거래? 몰라. 아까 간호사 누나가 어른한테 연락하라고 했는데 우리 연락할 데가 없잖아.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우리 어떡해. 우리 엄마 어떡해. 동생은 그 말을 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워낙 마음이 여리고 겁도 많아서 잘 우는데 그날은 동생이 하도 우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도 그런 동생이 밉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동생한테는 의지할 곳이 저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간호사님을 찾아가 저희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선생님께 대충 이야기를 들었다며 저에게 이것저것 설명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제가 어려서 그런지 경황이 없어 그런 건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저희 남매를 병원에 데리고 온 선생님이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다행히 저희 엄마와 같이 일을 한다는 이모들이 뒤늦게 도착해 도와주셨어요. 그 덕에 저는 무사히 저희 엄마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죠. 복잡한 장례 절차며 3일 내내 저희 남매 곁을 지켜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감사했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장례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였어요. 저희가 상조 보험 같은 것이 있을 리가 없었고 친척도 없는데 조문객도 많지 않아 들어온 돈도 별로 없었는데 그때 이미 충분히 도움을 주셨던 이모님들이 장례 비용도 십시일반 모았다며 전부 해결해 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때는 어찌나 감사한지 눈물이 절로 흘렀는데요. 그 이모들이 저한테는 모두 은인과도 같았어요. 그러다 한 이모님이 저에게 남은 돈이라며 봉투를 하나를 건네주셨고 조심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말 나도 정말 곤란하고 오지랖인 거 아는데 니들 돌봐줄 친척이 없다며. 그렇다고 아직 미성년인 너희 둘이 어른도 없이 지낼 수는 없잖아. 너희들 시설에 가는 건 어떠니? 그럼 이모가 한번 알아볼게. 학교는 계속 가야 하잖아. 네? 시설이요? 그 말씀은 고아원 같은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아휴,
나도 너만한 딸이 있는데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힘들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니들 전부 우리 집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그럴 상황은 아니고. 이모가 괜한 말해서 혹시 마음 상했니? 아니요, 생각해 볼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와주신 돈은 제가 커서 꼭 갚을게요. 갚긴 뭘 갚아. 됐다. 어른이 그 정도도 못하니?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야. 너는 신경 쓰지 마. 그리고 이거 이모 연락처 적어둔 종이인데 잃어버리지 말고. 무슨 일 있거나 도움 필요하면 꼭 연락해. 성경아, 힘들겠지만 우리 마음 단단히 먹자. 아휴, 나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다니.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다.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네 엄마처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을 데려간다니? 내가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도 안 와. 그래도 어쩌겠니? 동생도 있는데 성경이 네가 힘을 내야지. 하늘에서 엄마가 도와주실 거야. 다 잘 될 거니까 성경이 너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무슨 일 있으면 이모한테 연락하고. 알았지? 꼭이다. 이모님은 마치 자기 일처럼 저희 남매의 일을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의 장례가 모두 끝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저희에게 먼저 연락하시고 반찬이며 이것저것 챙겨주셨는데 역시나 문제는 저희 거처였어요. 저희가 살던 곳이 월세였는데 월세 낼 돈도 없고 계속 보증금만 까먹고 살 수는 없으니 정말로 시설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하긴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울보 동생은 또 누나랑 헤어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막무가내로 시설엔 안 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렸는데 참 난감했어요. 저라고 동생이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역시 학교를 생각하면 시설밖에는 없는 것 같았는데요. 저도 저지만 저는 동생만큼은 꼭 대학에 보내고 싶었어요. 야, 김선재, 너 누나 말 똑바로 들어. 시설에 간다고 해도 누나는 금방 성인 되니까 너보다 빨리 나올 거야. 그럼 누나가 밖에서 일해서 자리 잡고 너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딱 3년만 참아. 이제 제발 울지 좀 말고 독해지라고. 나도 아는데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해. 무섭단 말이야. 나도 무서워. 누나는 뭐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아? 근데 네가 그렇게 울고 징징거리면 누나도 불안해서 미칠 것 같아. 누나 미안해. 알았어. 이제 꼭 참고 안 울게. 그러니까 누나 화내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럼 이제부터 누나가 하자는 대로 해. 3년이야. 만약 정말로 다른 시설로 가게 돼서 우리 떨어져 지내야 한다고 해도 딱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려. 누나가 너 대학 갈 때 돈 만들어 놓고 있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누나는 대학 안 가? 대학은 무슨. 야, 누나 공부 못해. 근데 너는 공부 잘하잖아. 그럼 공부 잘하는 애가 대학 가야 하는 거 아니야? 너 의사 되고 싶다며. 그래도. 야, 걱정하지 마. 너도 나 못 믿어? 저는 자신도 없으면서 동생 앞에서 큰 소리를 뻥뻥 쳤어요. 사실 저도 무서워서 더 큰 소리를 쳤던 것 같은데 제가 한 말이 있으니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매일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러다 어떻게 소식을 알게 된 건지 예전 돌아가신 주인 할머니의 따님이라는 분이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전에 장례식에서 얼굴을 봐서 그런지 아주 낯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쩐지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는 공통점 때문인가 친숙하게도 느껴졌는데 그때 그분이 그러셨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남매의 후견인이 되어주시겠다고요. 알고 보니 주인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저희가 도움이 필요할 때 꼭 한 번은 도와주라고 하셨다는데 그래서인지 집을 판 돈도 쓰지 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하늘에서 저희 남매를 구해주려 전래동화처럼 동화줄이 내려온 기분이었는데 서울과 부산이라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주인 할머니의 따님은
종종 저희 남매를 보살펴주려 이것저것 사들고 오셨어요. 마치 먼 조카들을 보러 오는 고모처럼 저희를 챙겨주셨는데 그 덕에 시설에는 가지 않게 되었어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돈도 있고 월세 걱정은 저희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생활비까지는 저희가 해결해야 했는데 동생을 위한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했기에 저는 하는 수 없이 학교를 포기하고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안 계시고 미성년자인 저를 고용해주겠다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는데 세상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동네랑은 거리가 꽤 있는 한 시장 근처 골목을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엔 할머님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이 있었어요. 순간 배가 갑자기 고파지는 것 같았는데 돈이 없어서 가게에 들어갈 수 없었죠. 그런데 사골 우리는 냄새가 어찌나 좋은지 입안에 침이 고였는데요. 그렇게 한참을 식당 앞에 서 있었는데 그때 써붙인 지 오래된 것 같은 종이가 보이더군요. 읽어보니 초보 가능, 학력 무관, 성실한 사람만 지원 바람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여기라도 일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용기를 내서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자 사장님으로 보이는 할머니는 대뜸 밥 먹으러 왔어? 거기 앉아. 우리는 국밥밖에 없어. 라며 갑자기 반말을 하셨는데요. 저는 밥 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요. 그게 뭐야? 손님이 아니야? 그럼 뭐하러 왔어? 나는 잡상인 사절이야. 나가. 그게 아니고 사람 구하신다고 붙어 있어서. 아, 네가 하게? 딱 보니까 비리비리한 게 힘도 없어 보이고. 너 몇 살이야? 민증 좀 까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지갑에서 꺼냈어요. 다행인 게 제가 만 17살이 넘어서 주민등록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어른이라도 된 듯 주민등록증을 꺼내드렸는데 할머니는 주민등록증과 저를 번갈아 보면서 인상을 팍 쓰셨어요. 그리고는 제 나이를 계산해보는 듯 그럼 나이가 몇 살인 거야? 아직 미성년자네? 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역시나 여기도 안 되겠구나 싶었죠. 그래서 맞다고 죄송하다고 근데 사정이 좀 있어서 일자리가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꽤나 관심 있다는 듯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윽고 무슨 사정이 있어 학생이 학교도 안 가고 일을 하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엄마가 돌아가시고 후견인의 도움으로 시설에는 가지 않게 되었지만 2살 어린 동생이 있어 돈을 벌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생이 공부를 참 잘하는데 꼭 대학에 보내고 싶다는 말까지 어쩌다 보니 하게 되었는데 그러자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한 모습을 하시던 할머니는 좋다며 저더러 온 김에 오늘 당장 일을 시작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땐 참 아무것도 모르고 뛸 듯이 깊었어요. 하지만 그런 기쁨도 잠시 할머니, 아니 사장님은 정말이지 지독한 분이셨는데 오늘 제가 첫날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듯 주방에 허드렛 일부터 쓰레기 치우는 것까지 저를 한시도 쉬지 못하게 하셨어요. 막말로 요즘 같으면 악덕 고용주로 신고를 당해도 몇 번을 당했을 정도인데 왜 그렇게 식당에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건지 첫날부터 너무 잘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실제로 그 사장님 식당은 3일을 버틴 사람이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와중에도 사장님은 뭐 하나 아쉬운 게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그래도 그 식당이 나름 단골 손님도 꽤 있어 바쁠 때는 엄청 손이 필요한 곳이었는데 그럴 때는 나름 사장님의 영업 방식이 있긴 했죠. 나 바쁘니까 다 먹은 건 여기 앞에다 가져다 놓고 테이블도 닦고 가라. 라며 손님도 막 부려먹는 분이 저희 사장님이셨는데 거기에 말투며 행동은 또
어찌나 쌀쌀맞고 무서운지 단골 손님은 기분이 나쁘지 않은 건가 처음엔 정말 신기했어요. 하지만 단골 손님들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늘 좋은 얼굴로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기꺼이 하고 현금인 손님들은 계산까지 알아서 하고 가셨는데 얼마나 신뢰가 두터우면 저럴 수 있을까 사장님을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식당이라는 곳이 항상 단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처음 와서 식사를 하는 손님도 계신데 사장님 포스가 얼마나 대단한지 손님들이 자기 돈을 내고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사장님 눈치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참 신기한 건 그 와중에도 음식 맛은 좋아서 한 그릇을 싹싹 비우고 가신다는 거였는데 그 맛을 잊지 못하겠다고 다음에 또 오시고 또 오시다 단골이 되더군요. 이거 가지고 가. 내가 손이 너무 커서 너무 많이 만들었네. 지난번에 보니까 이거 좋아하더만. 싫으면 말고. 이런 친절의 모습도 보이곤 하셨는데 그 말은 거짓말인 걸 제가 알거든요. 그날 아침 유독 그 반찬을 많이 했는데 손님이 오자마자 얼씨구나 하고 저더러 한 봉지 싸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늘 말씀은 퉁명스럽게 하셨는데 아마도 쑥스러워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저도 직원식 점심으로 그 국밥을 먹었는데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국밥이 참 맛있었어요. 그리고 일한 지 일주일이 되었을 때 사장님이 처음으로 저에게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말이 칭찬이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약간 뉘앙스나 말투는 이상했어요. 너 이리 와봐. 내가 살다 너처럼 끈기 있는 어린애는 또 처음 봤다. 확실히 절박하니까 애가 일을 잘하네. 너 아주 마음에 든다. 정식으로 일해. 그럼 내가 네 월급은 120만 원으로 쳐줄게. 초과 근무하면 돈 더 줄 테니까 열심히 해. 빼지 말고. 그리고 내가 알아보니까 네가 미성년자라서 부모 동의서인가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인해줄 어른은 있냐? 급하진 않은데 너 그거 받아와야 내가 여기서 너 일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몸은 힘들어도 일할 곳이 생겨서 어떻게든 사인을 받아오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저는 고민 끝에 후견인인 부산의 할머니 딸에게 부탁해 사인을 팩스로 받았는데 그 덕에 정식으로 식당 직원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전에도 일의 강도가 어마어마했지만 정식 직원이 되고 보니 식당 일이라는 게 정말 힘든 노동이었는데 거기에 구박은 또 어찌나 하시던지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해라. 이것도 못하냐. 저에게 매일같이 화를 내시는데 그렇게 구박만 받다 보니 성격이 점점 소심해지더라고요. 제가 원래 말도 많고 덤벙거릴지언정 행동이 굼뜨거나 하진 않는데 하도 혼이 나니까 생각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그럼 또 기다렸다는 듯이 빨리 못하냐고 불호령이 떨어졌는데 여기가 아니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생각한 저는 이를 악물고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참기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근무 시간을 사장님 마음대로 한다는 거였어요. 엄연히 약속한 근무 시간이 있는데 사장님은 마치 그런 게 어딨냐는 듯 저를 마구 부려먹더라고요. 예를 들면 손님이 없는 날은 저더러 김치 담글 거니까 1시간 더 하고 가라고 한다던가 갑자기 청소를 하라며 저를 늦게까지 붙잡으셨는데 물론 늦게까지 일을 하면 돈이야 준다고 하지만 이렇게 매일 근무 시간을 넘기다 보니 저도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는 동생만 있었고 동생 끼니도 챙겨줘야 하는데 주인 할머니는 동생이 애도 아니고 무슨 밥을 챙겨주냐며 잔말하지 말고 일을 하라고 저에게 다그치셨죠.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렇게는 계속 초과 근무 못한다고 용기를 내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때 사장님한테 들은 말 때문에 식당을 그만둘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말이 뭐였냐면요. 왜? 너 돈 필요한 거 아니었어?
너는 집에서 일찍 오라고 하는 부모도 없잖아. 기껏 근성 있는 것 같아서 일 시켜줬더니 그새 힘들다고 엄살 피우는 거야? 그럴 거면 지금 당장 때려치워.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호통까지 치며 저를 혼내셨는데 그날 들은 말들은 저에게 모두 잊지 못할 상처가 되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저런 말까지 들으니 상처 입은 곳에 소금 세례를 맞은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거의 매일 사장님 욕을 안 한 적이 없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부모가 없다는 이유로 이런 일까지 당하나 싶어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월급만 받으면 그날부로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윽고 월급날이 되었어요. 월급은 통장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설레는 마음으로 은행 ATM 기계에 통장을 넣고 확인을 했죠. 그런데 제가 월급을 확인하던 순간 저는 깜짝 놀라게 되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사장님에게 뛰어가야 했는데 아무래도 사장님이 연세도 있다 보니 실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 월급은 120만 원이었으니 아무리 초과 근무를 했다고 해도 이 금액이 될 수가 없는데 제 통장에 무려 25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이건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숨도 제대로 못 쉴 만큼 저는 식당으로 뛰어갔고 그날 사용할 사고를 우리고 계시던 사장님을 보자마자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여드렸죠. 사장님, 이것 좀 보세요. 뭔가 잘못됐어요. 라고 겨우 말을 마쳤는데 그러자 사장님은 돋보기 안경까지 챙겨와 끼시고는 제 통장을 유심히 보시더군요. 그리고는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글씨도 아주 콩알만해서 눈알이 다 아프네. 라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씀하셨는데 괜히 제가 더 답답해서 아니 여기 보세요. 제 월급이 250만 원이나 들어왔다니까요. 저 그거 아니잖아요. 잘못 입금하신 거 맞죠? 라고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어이없다는 듯 이러셨는데요. 야, 내가 이 바닥에서 장사를 몇 년 하는데 그런 잘못을 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숫자는 빠삭이야. 이게 나 늙었다고 무시하나? 그리고 그거 네 월급 맞거든? 너 그동안 잔업 많이 했잖아. 내가 뭐 네 월급 떼먹을 줄 알았냐? 아니 그래도 이건 제 월급보다 훨씬 많은데 정말 이게 제 월급이에요? 그래, 네가 어려서 잘 모르나 본데 원래 근무 외 수당이 더 비싼 거야. 돈 더 많이 벌었으면 좋아할 것이 뭘 아침부터 여길 와서 따져? 왜? 더 줘서 불만이야? 아주 더 줘도 지랄이네.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혹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너는 일이나 똑바로 해. 너 동생 대학 보내야 한다면서. 그럼 그거 벌어도 빠듯해. 너는 뭐 평생 여기서만 일할 거야? 너는 공부 안 해? 네? 저요? 저는 나야 옛날 사람이라 가방끈 짧아도 뭐라고 할 사람 없지만 너는 아니잖아. 요즘 세상에 중졸명언 가지고 어디 가서 사람 구시라고 살래? 너 2시간 늦게 출근해도 되니까 이번 달부터는 검정고시 준비해. 나도 중졸 직원은 쪽팔려서 싫다. 사장님, 저 여기 들어올 때 학령 무관이었는데 그리고 2시간이나 늦게 출근하면 월급이 아이고, 아까는 너무 많다고 지랄하더니 이젠 월급 줄어들까 봐 그러냐? 그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무렴 이 나이에 직원 월급 깎으려고 꼼수 부리겠냐? 그리고 내 가게는 이제부터 학령 무관 아니야. 고졸 이상이야. 그럼 저는 너 잘리기 싫지? 그니까 기쓰고 공부해. 동생 생각하는 네 마음은 기특하지만 네 동생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내가 너 어떡하든 너 일 시켜서 월급 따박따박 챙겨줄 테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하고 내 식당에서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해. 그리고 오늘은 첫 월급 받은 날이니까 일찍 가라. 동생이랑
통닭이라도 하나 튀겨가서 먹어. 통닭값은 이따 내가 따로 줄 테니까. 저는 뜻밖의 사장님의 호의에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사장님은 말도 행동도 그저 무서운 사람이었는데 실상은 누구보다 저를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어 자기만의 방식을 고수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실컷 미워했던 지난날들이 너무 죄송하기만 했는데 그래서인지 눈물이 갑자기 흘렀어요. 지금까지 대놓고 저한테 잘해주는 어른들은 많았지만 이렇게 아닌 척하면서 저를 챙겨주는 분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사장님은 제 눈물에 당황하셨는지 전에는 보지 못한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서 왜 우냐고 울 거면 나가서 울라고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 그제야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았어요. 말은 거칠고 차갑게 행동하셔도 그 누구보다 정 많고 따뜻한 분이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다 저를 위해 하시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사장님을 믿고 따르며 열심히 공부하고 일도 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무서웠던 세상이 처음으로 무섭지 않게 되었어요. 사장님이라는 어른이 제 옆에 있으니 세상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1년의 준비 끝에 검정고시를 보고 합격한 날에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는데요. 그게 다 사장님 덕분이었어요. 제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빼주셨고 전처럼 초과 근무를 시키시면 택시를 타고 가라면서 택시비도 지어주시곤 했는데 제 월급은 점점 많이 챙겨주시더라고요. 네가 이제 일을 잘하니까 내가 보너스 주는 거야. 원래 한 만큼 받아가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땐 저도 알고 있었죠. 일부러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시려 그런다는 걸요. 그래서 저도 이젠 사장님이 먼저 말을 하지 않아도 남아서 일을 자처했고 사장님은 수능 공부해야 하니 저더러 빨리 퇴근하라고 성화를 부리셨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상황이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일을 더 하겠다. 사장님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들어가서 동생 챙기고 공부하라고요. 정말 웃기죠? 그리고 후견인인 할머님 따님도 또 엄마와 함께 일을 하셨던 이모님도 사장님이 제 옆에 있어 정말 다행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하셨는데 그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어른들이 저를 무너지지 않고 동생이랑 살 수 있도록 저를 지탱해 주었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일을 악물었는데 그 결과 동생과 저는 나란히 서울의 이름만 얘기해도 다 아는 명문대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동생은 장학금을 받으며 의대에 입학했는데 그 덕에 제가 모은 돈은 저의 등록금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그땐 동생한테도 너무 고마워 동생을 안고 펑펑 울었는데 제가 돈 벌고 공부한다고 동생을 잘 못 돌본 사이 동생은 듬직한 남자가 되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 울기만 하던 동생은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 제가 이를 악물고 버티는 동안 동생도 제 버팀목이 되기 위해 공부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의사가 되어 돈을 많이 벌면 저를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었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누나도 꼭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자기가 해주고 싶었다며 혼자 마음을 많이 썼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검정고시를 보고 또 자기랑 같이 대학에 입학하니 동생도 너무 잘 됐다며 저를 꽉 안아줬는데 그 품이 어찌나 넓고 따뜻한지 사장님이 남매가 보기 좋다며 용돈도 두둑히 챙겨주셨어요. 그리고 마치 저희 가족처럼 저희 입학식에 사진도 같이 찍고 함께 축하하며 선물 같은 하루를 보냈는데 그때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성경아, 이제 너 대학도 갔으니 내 식당엔 그만하라. 너 해고야. 라고 하셨는데 그때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장님, 저 해고하시는 거예요? 왜요? 왜긴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지. 대학생이 왜 내 식당에서 일을 해? 그리고 너 이제 학교 다녀야지.
남들처럼 연애도 좀 하고 예쁘게 꾸미고. 넌 기집애가 그런 거 하고 싶지 않냐? 맨날 옷도 그게 뭐야? 싫어요. 저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는 거 좋아한단 말이에요. 연병알, 좋긴 뭐가 좋아. 이제 나도 힘들어서 장사도 쉬엄쉬엄 할 거야. 늦게까지 안 하고. 그 뭐냐? 뭐라고 했는데? 아무튼 식당 문 일찍 닫고 나도 놀러 다닐 거다. 거짓말. 사장님이 무슨 놀러를 다녀요. 친구도 없으면서. 원래? 네가 내가 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사장님 가게 저 없으면 안 돌아가요. 이건 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왜? 왜 내 식당이 너 없다고 안 돌아가냐? 원래 사람이 들어온 자리는 몰라도 나간 자리는 티가 팍 나는 거거든요. 예전처럼 많은 시간을 일하지 못해도 저 저녁 장사는 도와드릴 수 있어요. 저도 돈 벌어야죠. 다음 학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과외하라고. 싫어요. 이제 공부 지긋지긋해. 대학생이 공부가 지긋지긋하면 어쩌자는 거야? 아무튼 안 돼. 무슨 애가 이렇게 껌딱지 마냥 안 떨어지려고 그래. 사장님, 저희 누나 좀 봐주세요. 저희 누나가 사장님 엄청 좋아해서 그래요.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 사장님 얘기만 하는데. 아마 사장님 가게 못 가면 저희 누나 우울증 걸릴걸요? 저도 부탁드려요. 이 남매가 쌍으로 왜 이러나? 그리고 뭐 때문에 내 얘기를 하루 종일 해? 성경이 너 혹시 내 뒷담화 까냐? 비밀이에요. 그러게 저한테 좀 잘해주세요. 저게 진짠가 보네. 나 참,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덤벙거리기만 하더니 이젠 아주 나를 갖고 놀아요. 내가 너무 잘해줬네. 그래서 싫으세요? 누가 싫대? 아유, 내가 말년에 이게 뭔 짓이야. 아무튼 둘 다 이제 시작이다. 대학 공부 빡시게 하고 취업도 잘해야지. 선재, 너는 의사 된다며? 네, 저 의사 될 거예요. 그러니 사장님은 제가 책임지고 주치 되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듣던 중 든든한 소리네. 내가 늙어서 안 아픈 데가 없거든. 그럼 앞으로 부탁 좀 해. 성경이 너는? 그럼 학교 끝나고 3시간만, 주말엔 쉬고. 알겠냐? 이 이상은 나도 안 돼. 사장님은 참 사람이 물러터졌어요. 말로는 안 된다, 싫다고 하지만 정작 속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더 저는 사장님이 좋았어요. 하늘에서 엄마가 보내주신 엄마 대신 같았는데, 그래서 더 사장님에게 손녀 같은 존재가 되고 싶었죠. 전에는 몰랐는데 할머니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이른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 가족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 가족이 없는 사장님과 부모가 없는 제가 만난 거였는데 그래서였을까요? 처음부터 사장님은 저를 품어주셨는데 그 방식이 좀 거칠고 낯설 뿐 그 누구보다 저를 위하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걸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느끼게 되었는데 그런 사랑을 받은 채가 무너질 리가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4년 동안 휴학하지 않으려고 진짜 무진장 노력하며 살았는데 동생은 국시를 보고 인턴이 되었고 저는 유명한 식품 대기업에 들어가 신제품 개발 연구원이 되었어요. 사장님 옆에서 지내다 보니 진로도 저절로 그쪽으로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사장님이 제 연구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무리 가방끈이 짧다고 해도 한 분야에서 50년 넘게 일을 했는데 따라올 전문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수석 연구원이 된 지금도 저는 일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뽀로로 사장님을 찾아가는데요. 사장님은 이제 식당도 정리하고 쉬는데 제가 자기를 귀찮게 괴롭힌다며 싫은 척하지만 좋아하세요. 다른 분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나가서 제 자랑을 하고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한테는 언제나 그렇듯 잔소리하고 뭐가 불만인지 맨날 마음에 안 든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이젠 저한테 결혼 안 하냐고 잔소리가 아주 대박입니다.
아, 제 동생 상대도 사장님이 골라주셨어요. 정말 요즘 여자 같지 않게 착하고 참했는데 저도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 자리를 만들어줬을 뿐인데 지들이 눈이 맞아 연애하고 얼마 전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제가 할머니 식당에 일을 하고 또 은혜를 입은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찾아주셨는데 이걸 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아무래도 제가 더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 할 것 같죠? 사장님은 제가 시집가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은혜 갚는 거라고는 하시는데 그건 저 혼자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동생의 결혼식은 저희 남매를 걱정해주고 챙겨주신 고마운 분들을 모두 초대해 뜻깊은 자리로 만들었는데 새삼 이 어른들이 안 계셨다면 우리 남매는 어떻게 살았을까 상상만 해도 무섭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매의 세상을 바꿔준 고마운 분들에게 저는 지금도 갚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평생을 갚아도 다 갚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그분들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은데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멘토들이 너무 많으니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한 분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저 말고 또 누가 있겠어요. 그러고 보면 저는 참 복도 많은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아이라고 생각했으니 인생사는 아무도 모른다는 게 꼭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젠 사장님이 아닌 저희 남매의 할머니가 되어주신 제 인생의 은인에게도 받은 것 이상의 효도를 할 생각인데요. 다행히 내일 모레 아안을 바라보는 연세에도 저희 할머니는 정정하십니다. 제 동생이 어찌나 세심하게 케어를 하는 건지 할머니 말로는 회춘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람이 있다면 저희 할머니가 더 많이 회춘하셔서 저희 남매 곁에 오래오래 계셔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또 모르죠. 제가 늦게나마 제 짝을 만나 할머니가 그토록 바라시는 대로 예쁜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도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 최선을 다해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저를 다시 살게 해준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은데요.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생 효도하면서 살 테니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앞으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요. 이상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어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부디 제 마음이 잘 전달되었길 바라보며 제 이야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여러분들의 소중한 일상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가길 기원하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